I'm Andrea Bang. 안녕하세요. You're listening to the number one podcast, Midnight Express. Stay tuned. 자, 저희가 또 새 코너, 코너 속의 코너. 몇 개나 갈지도 모르겠지만 네, 스탠리의 다큐월드. 스탠리의 다큐 월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이 경력의 시작을 다큐멘터리 프로덕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제 첫 직장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TV용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프로덕션. 그래서 역사 다큐, 뭐 사회 다큐 이런 것도 했었고, 저의 그 소위 이제 업계에서 입봉작이라고 하죠. 입봉작도 다큐는 아니고 교양 프로그램인 안전운전 365일. 뭐 어쨌든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다큐 교양 베이스로 이제 이 직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만큼 제가 다큐를 사랑합니다. 네, 지금도 유튜브에 많은 시간을 2차 세계대전 다큐, 2차 세계대전 다큐, 그다음에 네. 뭐 히스토리 TV,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고 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넷플릭스 초기에 야 넷플릭스는 영화보다 다큐가 더 좋네. 아, 처음에 라이브를 적을 때는 다큐가 밖에 좋은 게 많았어요. 네, 멱살 잡고 끌고 왔죠. 특히 지금은 내렸던데 지금 내린 다큐멘터리 중에서 그 Why We Fight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제작한 홍보 영상이야. 그 유명 감독들이 네. 왜 우리는 나치와 싸워야 되는가를 만든 배달의 기수지 말하자면. 그렇죠. 배달의 기수인데 특이점은 당시 헐리우드의 최일급 감독들, 저 프랭크 캐프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저 자이언트 만든 뭐 이런 윌리엄 와일러 이런 분도 계셨고.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언론 공부를 할 때 한 30년 전에 책을 보니까 그 영화와 정치 선전하면서 나치는 그 의지의 승리, 올림피아 이런 선전 영화를 만들었고, 그 영화가 너무 강력해서 미국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헐리우드의 유명 감독들을 동원해서 Why We Fight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라는 구절을 30년 전에 교과서에서 봤는데 볼 방법이 없네. 방법이.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만들었나 보다 했는데 넷플릭스에서 그걸 볼 수가 있었잖아. 그것도 아주 고화질로. 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장면은 존 포드가 존 포드가 찍은 저 다큐가 있거든요. 저 미드웨이 해전. 근데 미드웨이 영화를 보니까 존 포드가 또 거기에 나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다큐멘터리 좋은 게 많구나 했는데 한동안 넷플릭스가 다큐멘터리가 좀 좋은 게 안 올라왔었어요. 뭐 자연 다큐 이런 것도 이제 올라오고. 자연 다큐는 사실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막 섹시한 다큐가 근데 저기는 있었죠. 그 누구야? 타이거 킹. 뭐 이런 오리지널 다큐 말고 나는 이제 옛날 다큐 중에서 좋은 게 안 올라왔는데. 타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복싱을 가장한 네. 영화. 네. 복싱의 365일. 네. 타이거 킹. 타이거 킹. 근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한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시리즈가 있죠. 우리가 사랑한 영화들. 이번에 시즌 3까지 와서 재밌게 보고 있고. 다 보셨어요? 다 봤죠. 하나도 빼지 않고. 2개 봤는데. 시즌 1, 2, 3 다 봤고, 요번 우리가 사랑한 영화들은 특히 이 반갑고 고마운 게 이전에도 영화들이 좋았지만 특히 호러.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SF.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쏙쏙 다 들어있네. 그럼 할로윈 어떻게 만들었나? 13일 금요일 어떻게 만들었나? 특히 로보캅. 로보캅을 제가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터미네이터 2.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나? 터미네이터가 아니라 에일리언 2. 그러니까 일단 재밌는 게 그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요. 크리스님 정사보다는 야사를. 정사요? 야사 정사. 바른 이야기. 보다 야사를 좋아하잖아요. 야한 이야기. 이게 마귀가 씌워가지고 다큐멘터리는 게 재밌게 봤고, 사실 저한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가령 로보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제작 과정은 지금은 그게 없어진 문화입니다만 DVD 초기만 해도 DVD를 사면 서플먼트로 그렇죠. 제작기라는 게 들어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한 2,000장의 DVD가 지금 있는데
사실 제가 그거 보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미 이 직업을 택한 이후에도 거기 보면 첫 번째 영화 본편에 감독 코멘터리가 쭉 있어요. 어떤 의도로 이 장면을 찍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메이킹 다큐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B롤이라 그래가지고 영화 현장의 다른 모습 보여주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가령 로보캅이라든가 뭐 에일리언 2 만들 때 그런 걸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정보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건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도 배우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사와 야사 사회 사람들은 야사를 듣기를 좋아하는데 이 메이킹이나 DVD 없었던 야사들이 많이 나와. 그럼 이거는 넷플릭스에서 새로 뭘 찍은 건 없는 거예요?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다큐가 이제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새로 인터뷰라든가 그러니까 영화 클립 뭘 발굴을 해놨나? 묻혀있던 인터뷰를 통해서 영화 클립 그다음에 B롤 그러니까 저 메이킹 쪽에 찍은 B롤 그다음에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서 재구성을 했는데 일단 다큐가 스피디하고 이번에 내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는 저것까지는 알았어요. 제임스 카메론이 에일리언 2를 찍을 때 영국에서 개무시 당했다는 얘기까지는 내가 들었어. 그건 그 전에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임스 카메론 형님을 직접은 알지 못하고 그분하고 같이 일하셨던 스텝은 내가 만난 적이 있어서 이제 예전에 내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정말 제임스 카메론이 오만 방자합니까? 그렇게 성격이 안 좋습니까? 했더니 실로 오만 방자한 사람이다. 그래서 걸뜻하면 스텝에서 You're fired. 너 나가. 뭐 이렇게 막 성격이 불같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에일리언 2를 찍을 때만 해도 터미네이터 1편은 영국에서 개봉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영국 스태프들은 다 고참이거든. 뭐 감독이 누구? 제임스 카메론? 걔 뭐 하는 애야? 그래가지고 감독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지 스태프들이. 다 이제 원로 스태프들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거의 듣보 취급. 완전 듣보. 일부러 제임스 카메론이 이거 미국에서 히트친데 저 영화니까 봐라고 틀었는데 본 사람도 없었대요. 근데 시사회 같은 거를 시사를 했는데 자기 스태프들이 보라고 영국에서 개봉하기 전에 본 사람도 없고. 그래. 제가 뭐냐 왜냐하면은 영국의 프로덕션은 그때 만약에 제임스 카메론 30대 중반이었다면은 어려봤자 40대 초중반 나이 많은 사람 5, 60 그리고 거기 조감독의 개념이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서 미국의 조감독은 현재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조감독 요즘 우리나라 조감독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감독님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그 감독 다음 시 빨리 준비해요. 저기 그리스엄 촬영 기사 뭐 합니까? 좀 세팅하러 자 갑시다 이걸 한다고. 그래 현장에서 이제 아주 고참 조감독이 그 고참 조감독 스태프들 다 알잖아. 그래서 저기 그 기사님 자 준비합시다 했는데 제임스 카메론이 이제 세대인 거지. 또 영국하면 또 그 왕립 영화학교 막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젠체하는 얼마나 또 이거 하고 스노비 응? 윤여정 여사님이 계시잖아. 스노비시하잖아. 네.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났고 제임스 카메론이 잘랐대 그 조감독을. 지가 감독 노릇하니까. 그랬더니 스태프들이 쟤 그만두면 우리도 그만둬 다 그만뒀대. 내가 이번에 다큐를 통해서 안 거는 그걸 중재한 사람이 누구냐? 아까 얘기하셨던 시고니 누님. 시고니 누님이 야 우리 영화 하려고 모였는데 그러지 말고 잘해보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고니 누님이 제임스 카메론한테 가갖고 야 진 감독 사과해. 이래가지고 절대 사과라는 모르는 그 인간이 스태프들한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영화가 굴러갈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시 아내였던 게일앤 허드 또 완전 득보였거든. 뭐야 미국에서 뭐 한 놈 왔는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로봇 영화 찍고 뭐 프로듀서라고 뭐 웬 애가 왔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악정고투 속에 영화를 완성시켰느냐. 특히 그 시고니 위버가 화해를 중재했다는 에피소드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내가 빤스만 입고 뛰는데 그러니까 좀 봐줘라. 그러니까 내가 이 고생하면서 진짜 이거 로드에 올라타가지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전반적으로 이 다큐에는 감독은 안 없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거의 그랬다. 다른 시즌에도 감독은 안 나와요. 배우도 나오고 제작진 다 나오는데 근데 내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인터뷰 이 중에 하나가 리플리 배우가 나오더만. 그 꼬마 여자아이가 리플리가 있죠. 리플리가 네, 엄마지. 뉴트 역할을 맡은 그 여자 제가 예전에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냥 배우 생활을 그들은 안 안 해요. 했더라고. 그게 저랑 비슷한 거야. 샤이닝에 나왔던 그 배우가 아역 배우가 그 뒤로 영화도 안 찍었을 뿐 아니라 연예계를 완전히 떠났잖아요.
에일리언에 뉴트로 나왔던 그 배우도 이제 영화계를 떠나서 못 볼 줄 알았더니 성인이 돼가지고 에일리언 찍을 때 한 7살 8살이었으니까 아마 78년생 79년생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40대의 중년 연인이 돼가지고 그때를 회고하는데 아유 너무나 반갑더만. 그래서 완전 슈가맨이네. 슈가맨이지. 네. 슈가맨이야.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영화가 어떻게 제작됐는지를 또 야사가 궁금하시는 분들은 영화 항상 그래요. 영화를 만들 때마다 영화 만드는 과정 또한 한 편의 영화만큼 이야기거리가 많다라고 영화인들은 떠들고 다니는데 그때마다 뭔 생색을 내나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 생생한 이야기를 이번에 넷플릭스 다큐 우리가 사랑한 영화들 특히 시즌 3는 로보캅, 에일리언, 13일의 금요일, 할로윈 뭐 진짜 주옥 같은 호러 스포가 다 했으니까 안 보시면 꼭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직 로보캅하고 할로윈을 본 것 같은데 저 궁금한 거 안 본 것도 그렇고 이때까지 나온 작품들이 죄다 그럼 제작 과정에 다 힘든 것만 나오나요? 뭐 이렇게 잘 돼서 된 뭐 그런 잘 된 것도 나오지. 있어요? 가령 13일의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젊은 여자 배우를 잘 헐벗게 할까? 요건 이제 연구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굉장히 수준 높은 연구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젊은 남자 배우를 생생하게 죽일까? 되게 마음에 드는. 그죠? 젊은 남자 배우는 생생하게 죽여야 되고 물론 여배우도 13일 금요일에서는 죽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왜 그런 허접한 영화에 출연을 했어야 되는가? 차 바꾸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금요일은요 대놓고 할로윈 시나리오 가다 보고 베꼈어요. 자기네들 고백을 해요. 할로윈 갔다 왜 성공했을까? 우라카이 해야지. 제대로 나오자마자 이거 주고 에필로그 이거 한번 주고 뭐 몇 번 저 주인공 소개하고 근데 한 가지 전략을 덧붙인 게 할로윈은 피가 없네. 피가 안 나오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13일의 금요일은 아주 그냥 유혈 낭자를 한번 하자. 그리고 전화 누구한테? 탐 사비니한테. 어시고 나와 탐이 뭘 원해? 목 잘라지는 거 여기 있어. 얼굴에 도끼 박히는 거 여기 있어. 그거 했던 얘기가 나와요. 나이트메어하고 13일의 금요일은 어느 게 더 먼저 나왔죠? 13일의 금요일은 먼저 나왔고요. 80년대고 나이트메어가 80 90년대인가요? 13일의 금요일이 81년에 한국에서 개봉했어요. 미국에서 80년쯤 나왔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13일 금요일은 나이트메어는 좀 한참 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3인 주제에 이 공부 안 하고 국도극장 가서 봤거든. 13일의 금요일을. 내용을 대충 아시고 가신 거예요? 그냥 가신 거예요? 나는 무서운 영화는 좋아했으니까. 그냥 공포 영화라서. 근데 친구 누나가 얘 그거 너무 야하니까 너는 보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더 가고 싶잖아. 조조로 가셨겠죠. 당연히 나는 호러인 줄 알았더니 친구를 야 13일 금요일 보러 가자 그랬더니 얘 그거 야한 영화에서 너희들은 보면 안 돼 그러시더라고. 해준 누님이 참 떠민 거네요. 사실 누님이 금지시켰지 친구 누님이. 금지될 리가 있나? 그 누님은 대학생이셨고. 듣고 안 볼. 그래서 가서 사춘기 봤더니 소년이 어딨나? 그러니까 며칠 동안 악몽에 시달렸어. 뭐 어떤 이미지 악몽인지 나 얘기 안 하겠습니다. N차 관람을 하셨나요? N차 관람은 따로 가서 했지. 처음엔 둘이 가서 보고. 그저 변두리 상영관으로 왔을 때. 그래서 이제 고3 때 봤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고 나이트메어는 제가 대학 들어와서 나왔어요. 한참 따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프레디 크루거라는 캐릭터는 제가 그때부터 좋아했으니까. 하이 컨셉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네. 나이트메어야말로 웨스 크레이븐이 기사를 보고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악몽을 꾼 다음에 충격을 받고 죽었다더라는 기사를 보고 꿈속에서 악마가 나와서 나를 죽인다면 어떨까? 하이 컨셉이잖아.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인간이 잠을 잘 수는 없거든. 잠을 안 잘 수는 없거든. 원래 공포는 피할 수 없는 데서 나오잖아요. 잠을 안 잘 수는 없는데 잠을 자면 꿈속에서 살인마가 나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의 어떤 스토리 빌딩을 그렇게 빌딩이 되는 거지. 거기다 캐릭터 붙이고. 전대미문의 캐릭터들을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이 참. 닐 블롬캠프였으면 그냥 그 신문 기사를 그대로 단편으로 찍고 끝이지. 그러니까 닐군 작가를 고용해야 돼. 닐 블롬캠프하고 저는 라이트하우스 감독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죠? 라이트하우스 감독이 나중에 라이트아웃. 그러니까 아니 라이트아웃. 불 끄면 나타나고 불 켜면 없어지고 불 끄면 나타나고. 그래도 그 감독은 나중에 샤잠까지는 어떻게 좀 잘 넘어갔어요. 근데
라이트아웃 그 단편으로 제임스 완이 어우 괜찮아요 오세요 이래가지고 졸지 헐리우드에 가서 장편 영화 감독이 됐잖아요. 근데 초반에 두 개는 장편할 이 묻기가 안 되는데 라는 인상이 강해서 샤잠 감독했을 때도 좀 불안했다고. 근데 어쩌지 샤잠을 잘 끝내서 넌하고 그 직전에 라이트아웃 장편을 찍었었죠 아마. 그렇죠. 라이트아웃 장편은 무리가 있구만 무리가. 그러니까 진짜 늘리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러니까. 억지 춘향으로 그렇게 2시간 늘려놓으니까. 네. 이거 말이 안 돼. 네. 그런데 또 넌을 또 하대 금방. 그래서 아이고 뭐 제임스 완한테 고용됐으니까 뭐 할당량 채운 거로 했는데 넌도 나는 뭐 사실 그저 그랬거든. 근데 샤잠은 괜찮게 봤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닐과는 완전 반대의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이트메어 편에서 그거에 대해서 스토리 나오겠네요. 피 막 쏟아지는 그 뭐죠? 어떻게 피를 뭐였죠? 쏟아냈는가? 침대 위로 올라가는 거였나요? 이제 그 이제 기억이 안 간단해요. 세트 뒤집는 건데. 나요. 뒤집는. 예. 그때도 그거 보고 말이죠. 야, 당신은 미국도 참 원시적으로 영화 만들었구나. 가령 피를 뿜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뭐 막 뻔뽀질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아니면은 인공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끈적이는 점액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금지된 화공약품을 넣었다가 이거는 나이트메어는 아니고 이제 그 13일에 그만 나오는데 피가 튀면서 화공약품이 배우 눈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응급실 가고 뭐 난리 났더만 보니까. 그래서 미국 애들도 되게 영화 어설프게 만드네. 뭐 옛날이긴 하지만. 아니 제가 요새 어쩌다 하나씩 홍금보 영화를 몇 개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패고. 홍콩보는. 그래서 뭐 그런다며요. 제가 그 엑스트라 기절시켜놓고 깨면 도시락 줘서 보낸다고. 출연료 대신. 예전에 홍콩 영화는 뭐 요즘 하는 표현대로 사람을 갈아 넣어서 만들던. 그래가지고 어떤 장면이 슬로우로 찍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진짜로 그러니까 맞고 기절한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저거 받고 밥 가지고 집에 갔구나. 절대 그게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당시에는 그런 그 엑스트라들의 또는 그 무술 배우들의 홍콩 무술 배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홍콩 영화가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여자랑 싸우는 것도 막 여자의 급소를 막 대놓고 때리고 막 그런 게 엄청 나오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뭐 용납할 수가 없죠. 근데 진짜 사람 갈아 넣기로는 그냥 유리창 깨지면 그냥 갖다 그냥 나 강화유리를 썼을 거 아니 그 슈가그래스를 썼을 거 의심스러울 정도로. 진짜 유리. 근데 그와 유사한 사례가 제가 실명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유명 코미디언이 감독한 영화 때도 그 제가 직접 갔다 온 건 아니고 현장을 갔다 온 그 스포츠 기자의 전언에 의하면은 후배들이 아주 몸을 갈아서 몸을 던지면서 멧돼지하고의 싸움 장면을 찍었다. 자기가 볼 때도 그냥 선배 감독이 뛰라면은 안전장치도 없이 뛸 때마다 가슴이 아주 그냥 철컹철컹했다. 철렁철렁했다. 다칠까봐. 그 얘기구나. 그래서 그 비디오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TV만 틀면 나오는 그 유명한 분들이 약 25년 전에 30년은 안 됐고 한 25년, 30년 전에 거의 무명 시절에 안전장치 없이 마구 굴르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얘기 못합니다. 네. 안 하셨지만 다 들은 것 같은. 나는 뭐 제가 미담은 실명으로, 네. 험담은 익명으로 네. 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 이게 시리즈 나올 때마다 저도 이제 조금씩 보는데 볼 때마다 일단 따뜻해요. 따뜻해요? 예, 이제 악담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려웠던 걸 이제 뒤에서 이제 시간 지나가지고 나이 다 드셔가지고 아유 그때 재밌었어 뭐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힘들었어도 네. 지금 다 추억이 됐고 그리고 편집을 잘하잖아. 네. 그 편집자가 영화 푸티지를 무지하게 돌려봐가지고 인터뷰하고 영화 푸티지하고 적절히 섞어가면서 리듬을 찾아가는데 다큐는 재밌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재밌는 다큐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아주 뭐 인상 깊게 봤어요. 그때 분위기 어땠냐고요? 하면은 영화 장면 딱 넣고 What? 뭐 이런 거 나오고. 네. 저는 그 시리즈 말고 넷플릭스에서 되게 땡기는 다큐가 하나 있어서 봤는데 그 쇼걸. 쇼걸 다시. 그걸 내가 아직 못 봤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왓챠 아니고 넷플릭스예요? 왓챠요. 크리스 왓챠. 초이스인가요? 그거 아직 제가 봤는데 지금 뭐 기록을 해놓은 게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이건 크리스 초이스에다가 네. 쇼걸 제작 다큐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봐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좀 바쁘긴 바빴나 근데 보다. 제가 그걸 본 이유가 어. 이게 슬픈 내용일까? 원래 영화가 잘 안 됐으니까. 그래서 혹시 왜냐면 저는 그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특히나
대학교 때 친구들끼리 단체로 극장 가서 봐가지고 나는 재밌게 봤는데 응. 주변 사람들한테 재밌게 봤다는 얘기를 비겁하게 못했던. 아 그래. 그때 대학교 때인데 원래 같이 가기로 한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거 보자니까 같이 가기로 했던 멤버 중에 여자들은 다 안 오고 남자들끼리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 버처러 파티가 됐구만. 그래가지고 원래 다 보고서는 뭐 어디 뭐 먹으러 가서 뭐 얘기로 하고 그랬는데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봤더니 이것도 미국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컬트 영화가 돼서 아주 최근은 아닌데 최근 몇 년 안에 엘리자베스 버클리가 그런 뭐 야외 시사회 상영회를 할 때 가가지고 인사말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재조명을 받아서 볼 때 좀 짠하고 그랬던 게 조금 덜 그래서 좀 기뻤어요. 그 영화가 제작되던 당시에 저는 어쨌든 뭐 현업에 있었으니까 이 비겁함 그런 영화를 대놓고 칭찬하면 이제 수준이 떨어질 것 같아갖고 속으로만 길티 플레저를 즐겼던 반성합니다. 근데 나도 좀 이상했던 게 영화가 제작 당시부터 굉장히 뭐랄까 그 영화를 저주하는 미리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뭐 악담을 하는 평들이 막 일색이라 가지고 왜 그럴까? 각본이 어쨌든 원초적 본능의 조 에스타스고 감독은 폴 버벤이고 아주 그냥 대놓고 NC-17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이건 좀 도전적인 거 아닌가 했는데 개봉 전에도 악평이 쏟아졌고 개봉 후에는 더 악평이 쏟아져가지고 그렇죠. 그 정도인가 하고 봤더니 뭐 그 정도는 아니던데. 때깔 좋고. 때깔 좋고. 네. 그냥 그 장면에서 좀 많이 웃음거리가 된 게 있죠. 그 풀장 섹스씬 너무 막 과하게 막 거기서도 그 다큐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큐 제목이 재밌어요. You Don't Know Me인데 그 노미가 그 극중 엘리자베스 노미 멀론. 버클리의 노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노미 나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래서 You Don't Know Me 그렇지. 이렇게 지은 캐릭터 거예요. 이름이 배우 이름 엘리자베스 버클리. 야, 내가 20 몇 년 전에 봤던 엘리자베스 버클리는 기억하는데 왜 최근에 봤던 플로렌스 퓨어하고 조디 코먼 헷갈리는 걸까? 쇼걸 같은 영화에 안 나와서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럴까? 아니면 내 나이 먹으면서 안면 인식 자기가 온 걸까? 각인이 확실히 됐겠죠. 쇼걸에 나왔으면 각인 됐을 텐데. 근데 아냐 테일러 조이는 절대 안 잊어버린단 말이야. 잊을 수가 없죠. 잊으면 큰일 나죠 그거는. 심지어 레베카 퍼거슨과 누구? 레베카 퍼거슨과 잉그리드 버그만 헷갈리시나요? 아니 누구랑 헷갈리는지 저는 모르죠. 아니 지진세 알리샤 비칸데르. 알리샤 비칸데르도 헷갈리는데 아냐 테일러 도저히 조이는 이해가 안 되는. 아냐 테일러 조이는 절대 헷갈리지 않는데. 뭐 공통점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20 몇 년 전에 봤던 엘리자베스 버클리 유너가 노미 멀론이라는 그러니까 캐릭터를 다른 했다는 이유가 없는 거는 것 같습니다. 쇼걸이라는 이유. 알았다. 그때 나도 크리스였구나. 13일의 금요일을 세세하게 야하니까 기억하죠. 보지 말라는데 달려가셨어요. 아니 나 무서우니까 무섭다고 해서 본 거지. 아니 저는 보면서 쇼걸 보면서 이거는 라스베가스에서 캐바레 쇼로 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뮤지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 영화에 나와. 뮤지컬도 있고 최근에 계속 하더라고. 그 쇼가 정확하게 이름은 똑같지 않지만 그 주빌리 쇼가 있죠. 있구나. 그게 스타더스트 호텔일 겁니다. 그 베가스 가본 분 호응을 좀 해줘야지. 이거 자체가 그거를 다루고 있는 거긴 한데. 그 스트립에서 쭉 올라가면 저는 그런 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블루문 쇼나 봤겠지. 블루맨 아니면 뭐니 지그프리드는 로이 이런 거나 봤다는 얘기지.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영화에서만 봤지. 그냥 간판 돌아가는 것만 봤습니다. 어쨌든 베가스는 다 갔다 왔는데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거기 가면 공연을 어쨌든지 간에 실제로 그 쇼가 있고 쇼를 무대로 한 거고 호텔 이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주빌리 쇼를 이제 원형으로 한 거거든요. 그 복장이 그 주빌리 쇼가 원형입니다. 아주 뭐 쇼지 뭐 그거의 어떤 이면, 그 쇼걸들의 이면, 애환, 뭐 감정 이런 거 다룬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다큐를 한번 이거는 전 추천은 드려요. 되게 자극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 분위기를 잘 전하기도 하고 현재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그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왓챠요. 왓챠에. 저주받은 걸작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었구나. 제가 왓챠에서 제가 다큐를 잘 안 보는데 영화 다큐 2개를만 딱 봤는데 2개 다 재밌었던 게 그거랑 쿠엔틴 타란티노의 그거 나도 봤지. 전작 8편 8편에 대한 거. 그것도 역시 감독 인터뷰는 안 나오고 감독은 안 나오고 배우와 스태프들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었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큐 얘기하니까 또 입 터지시는데 저희가 또 다룰 다큐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있죠. 레인코트 킬러. 올해 34살인 유영철은 전화방이나 출장 마사지여서 자신의 집에서 동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이건 정말 한국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던 사건들이고 10명이 넘는 여성들이 여기서 살해를 당했구나.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수상한 들 위에. 이 1000만 인구 서울 사는데 어디로 갔겠나. 이거 안 잡으면 큰일 나겠다. 살인마 유영철에 관한 다큐멘터리죠. 요즘 화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넷플릭스에서도 그 시청자 순위가 높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가이드라고 할까 뭔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심약한 부분, 심약한 분은 좀 가능한 한 시청을 피하시라고 권유하고 싶고 지나치게 그 고어한 장면이 막 나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범죄 현장을 재현한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약한 부분은 조금 주의를 바라신다는 얘기 미리 당부드리고요. 재현도 재현이지만 그 당시 현장 사진들이 그게 사실은 더 세지. 여과 없이 나오잖아요. 그게 더 세. 네. 그다음에 당연히 제작진의 의도는 유영철을 해설하거나 옹호하거나 그런 것들은 절대 없었을 텐데 유영철이 수기로 쓴 자기 변명문이죠. 거기서 유영철의 심리 상태를 인용하는 문장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제작진의 의도는 유영철이 얼마나 사이코패스적이고 나쁜 놈인가를 보여주는 얼마나 망상에 사로잡힌 미친놈이고 연쇄살인마인가를 드러내주는 단서로 그 유영철의 이제 이 말을 인용한 게 있는데 그것도 불편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제 뭐 그런 놈은 정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영원히 봉인시켜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존재인데 그런 인간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제작진의 의도는 절대 그를 옹호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작품 자체를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네. 제가 보고 나서 쭉 제작자 크레딧을 봤는데 한국 제작 다큐멘터리가 아니더라고. 한국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연쇄 사건을 소재로 한 다큐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큐의 구성이 조금 달라. 다큐의 구성이 좀 달라요. 그리고 다큐의 리듬이나 스피드도 좀 다르고 해서 왜 그럴까 봤더니 나중에 엔드 크레딧을 보고 IMDb를 찾아봤더니 제작사는 싱가포르.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제작진들이 가령 뭐 무슨 초이 무슨 뭐 크리스토퍼 김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든가 또는 외국인들이 제작진을 많이 참여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한국인이 없었다라는 건 아니죠. 한국인은 보통 이제 현지 코디 쪽으로 네. 주로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PD 수첩 같은 거하고는 톤이 많이 다르다라는 점 염두에 두고 대신에 이제 또 좋은 부분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가 특히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얼마나 좀 혁신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다루고 있는 점은 저는 긍정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CSI의 그 여성 경관 캐릭터가 아닌 실존하는 분이죠. 네네. 멋있어. 거기서 보면 울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그 피해자들의 지문을 뜨기 위해서 그 피해자들에게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그 부분이 이제 본인의 인터뷰로 나오는데 정말 그때는 막 가슴이 점이 없디다. 그래서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뭐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약간 이게 어쨌든 이방인의 시점으로 전혀 이제 한국에 대한 정보가 뭐 오징어 게임 정도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약간 좀 거리를 두면서 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사실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들어가는 다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일부러 그런 연출을 안 했어요. 네, 맨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식으로 그런 얘기할 때 지금 스탠 형이 말씀하신 그 등장했던 실존 인물들이 현재는 어떻게 했고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회고를 하는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는데 사실 거기서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약간 좀 언짢은 부분들이 좀 있지. 네,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CSI 요원 그분도 마지막에 하는 멘트 때문에 또 되게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네 거기 나오는 경찰들도 결국에는 실패한 수사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말이죠. 다큐로 만든 살인의 추억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아 그렇죠. 그 뭐냐면은 수사한 사람들은 열심히 해.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 수사하는 사람도 자기가 뭘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인의 추억 보면은 그거는 이제 화성 사건을 소재했습니다만 송강호가 이제 특정 부위에 이상하게 생긴 놈 찾는다고 목욕탕 쫓아다니면서 그 보는 장면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안 씻었더니 그만 씻자, 퉁퉁 불을 튼다. 그렇게 원시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했던 관행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인의 추억이 주는 재미가 뭡니까? 범인을 쫓아가야 되는 어떤 긴박감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런 좀 답답함이 보여주는 아이러니와 페이소스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약간 좀 다큐로 만든 살인의 추억 같은 느낌도 있었다는 거죠. 저는. 맞아요. 이게 3편짜리인데 그 각 편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좀 다르실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 다큐 저도 다 봤는데 아마 추격자를 보시고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추격자 고증 잘했더만. 저는 다시 봐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당시에 말이죠. 추격자가 흥행할 당시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 실존 인물의 캐릭터가 됐던 사람이 영화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다. 자기를 모델로 했으면서 자기한테 어떤 영화가 흥행을 했는데 뭐 어떤 보상도 없었다. 김윤석이 연기한 캐릭터의 실제 모델이 전직 경찰이 전직 경찰이자 그 업주가. 근데 그 기사만 나왔지 실제로 그 소송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뭐 팔로우하는 기사를 제가 못 봤든가 안 나왔든가 그래요. 근데 그거 다큐에서 나오잖아요. 그 전직 경찰이자 업주가 그 사람이었다. 근데 그 과정은 추격자에서 너무 세밀하게 재현을 했고, 또 추격자 같은 그 어항. 그 어항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죠. 원래 시나리오 어항에 뭐가 담겨 있었다고. 그렇지.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놈이 그거를 욕실에 걸어둔 걸로 돼 있는데 추격자에서는 그 어항에 그게 담겨 있었거든. 그거 아니라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지.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네.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것을 꺼내가지고 하정화가 싸우는 격투신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말려가지고 대신에 이제 골프채를 휘두르는 걸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추격자 굉장한 영화입니다. 제가 약간 시간에 착오가 있었어요. 저는 유영철 사건에 그 화제가 됐긴 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제가 연도를 그렇게까지 잘 몰랐는데 유영철 사건이 결론이 나는 시점하고 추격자가 나온 시점하고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2-3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야, 나홍진 감독도 대단하다. 그게 내 기억이 맞다면은 그걸 그 실존 인물의 얘기를 르포로 쓴 기사가 먼저 나왔어. 신동환가 월간조선인가는 모르는데 그것까지 정확하지 않은데 어떤 르포 기사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기사는 결국에는 사실은 보도의 개념으로 난 건데. 보도의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유영철을 잡았다라는 걸로 나온 거죠. 근데 모티브를 영화를 만든다는 거는 실존 인물들도 있을 거고 이런 큰 강력 범죄를 다룰 때는 사실 피해자의 심정에서 사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단기간에 영화를 했다는 것도 감독의 성향에 대단하다. 사실 지금 제가 관심이 있었던 예전에 사건 중에는 우범곤 사건이라든가 연식이 또 나오시는구나. 네, 근데 이런 강력 사건들은 사실 못 다루는 이유가 아직도 그 피해자들의 마음 때문에 못 다루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넘버 3에서 송강호가 연기했던 그 조직 폭력의 모델이 지존파예요. 넘버 3에서 저기 넘버 3에서 불사파로 나왔지. 아니 넘버 3도 그렇고 저기 공공의 적에서도 그렇고 박한상. 박한상. 공공의 적은 박한상을 모티브로 했고 그 넘버 3의 불사파는 지존파로 모델로 했고 배신이야 배신 이거가 이제 불사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직접적으로 지존파라고 얘기는 안 했다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시기 90년대 말아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서 지존파 유영철 이래가지고 미국에서나 서구사회나 볼 수 있었던 사이코 킬러들이 우리나라에도 시작했단 말이죠. 그 점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까 우범건 사건 얘기했고
70년대에는 살인마 김대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제가 절대 그 범죄자들을 옹호하거나 감싸는 건 아닌데 동기가 단순했어. 가난. 그렇죠. 근데 자기 비하. 자기 비하, 네. 자존감 부족, 아니면 술김에, 홧김에, 우범군 사건에는 술김이 술김에. 있죠. 네. 신문 기사에 이렇게 썼지. 파리 때문에 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그리고 우범권, 김대두 둘 다 영화한다라고 해서 시나리오도 꽤 돌았어요. 근데 성사는 안 됐지. 우범군 사건 나왔습니다. 아, 그랬나? 네. 우범군 사건은 약간 좀 비틀어가지고 나오긴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 실화 사건을 소재로 할 때는 희생자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또 흥미거리만 다룰 수는 없고요. 당연히 어떤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제대로 서야 되는 거죠. 그 면에 있어서 레인코트 킬러는 뭐 좋은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던 독특한 시각의 다큐멘터리라는 점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처음 한 스탠리의 다큐월드, 네, 넷플릭스 다큐 2편, 네, 이렇게 귀한 다큐들 재미는 보는 재미가 드라마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만든 다큐는 드라마보다 나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요거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육각로는 폐지하고 다큐월드로 바꾼 건가? 여러분 육각로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리스트를 잘 해가지고 언제 한번 새로 제가 발굴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요즘은 저 이과장 채널에 이과장의 일상 보느라고 또 잠을 늦게 자네. 참 큰일이야. 그것도 봐야 되고 여행 유튜버 곽튜브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빠니보틀도 봐야 되고 네, 큰일이야. 네.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을 크리스틴 2시간 이하로 줄여야지 내가 다른 컨텐츠를 소화하는데 저처럼 아예 안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안 보고 어떻게 살아? 그냥 한번 안 보니까 또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유튜버가 유튜브를 안 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니, 유튜브가 영화 좀- 드라마만 관련만 봐요 제가 요새. 다른 거를 좀 봤었는데 이상하게 저희는 철저한 그 역할 분담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국제 부분은 네, 스탠 형님 보시고 국제 커플에서 네. 지금 국제 심지어 부부로 놀라시겠지만 무슨 이쁜 여자가 나와서 뭘 한다 그래도 유튜브는 제가 솔직히 보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까지 안 붙어요. 추천할 거 있는데. 이쁜 근데 여자 그것도 나오는 아마 거. 보다가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갈 확률이 그 마지막으로 저 오늘 본편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유튜브 검색어 하나 알려드리면은 K 키워드가 요즘 좀 돌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K 키워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DIY 네 혼자서 만드는 거잖아. 그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케아 같은 경우에 이케아 가구 사면은 설명서가 좀 어려워서 영상을 보면서 이제 만들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근데 그 앞에 코리아 이케아를 하면은 뭐 다른 게 또 나와요? 네, 조립은 조립인데 네. 나 들은 것 같다. 네, 그렇다는 거. 네, 가구 조립하시는 분들은 네. 코리아만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리아 팬 뭐 이런 거는 코리아가 최고입니다. 네. 다른 나라도 그만큼 이케아 조립도 K 조립이구만. K 조립, K 이케아. 네. 참나. 네. 각종 분야에서 이케아 치니까 핫도그 나오는데 이런 건 뭐 볼 거 없나? 핫도그 TV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진짜 한글로 핫도그 같은데 핫도그 먹는 거구나.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본편 들어가기 전에 벌써 1시간 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룰 본편도 아주 끝내주는 드라마 2편. 네, 얘기할 거니까요. 한드 한 편하고 미드 한 편. 네, 바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따 뵐게요.